당신은 지금 오랜만에 설레는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곳. 평소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당신만의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관광 명소들 중에서 만약 어떤 한 곳이 떠올랐다면 바로 그곳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가는 사람들.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들의 발길이 이끄는 우리 지역 고유의 콘텐츠들을 찾아서 특별한 가을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흐드러지게 핀 하얀 메밀꽃밭. 메밀하면 을에 떠오르는 곳이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을 찾았습니다. 생육기간이 짧고 거칠고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은 예로부터 논이 부족한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많이 심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곳 봉평장은 메밀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이랍니다. 이런 시골 장터 구경하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 인심도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장터도 좋고 장터가에 개울가 있잖아요. 거기도 너무 아름답게 해놔가지고 한번 왔다 가면 다시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구경 잘하고 마치 또 장날이 걸려서 장터까지 구경하고 가려고 왔어요. 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발전되고 또 많은 타지에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네요. 넓고도 넓은 이 강원도 땅에서 콕 짚어 봉평면이 메밀의 본고장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가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인데요. 객지에서 많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점에서요? 이 상인들 뭐 시장이 활성화도 되고, 우리도 아무래도 저 와서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또 우리 시장 공부도 많이 되고 그런 축제로 있으면서 홍보도 많이 되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니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가게가 좀 더 나아지는 거지.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이 봉평 5일장은 아주 예전에는 어땠어요?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좀 초라했죠. 사람도 없었고. 예, 뭐 아주 예전에는 지방 사람밖에 없으셨으니까 동네 분들. 아무래도 그 이호성 문화 그거 여기 문화 마을이다 보니까 그가 더 많이 아셨죠. 네. 네. 봉평 메밀꽃이 유명하잖아요. 막국수 유명하지. 그 이제 봉평이 그거로 막국수를 해서 많이 알려지고 메밀로 해서 많이 알려지죠. 이호석 선생님으로 해서 많이 알려지고. 평창군 봉평면 출신인 이효석. 그가 쓴 소설은 그의 고향 평창에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소금과 닮은 메밀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봉평으로 몰려든 건데요. 가산 이호석 선생님께서는 1907년 이곳 봉평면 창동리에서 출생하셔서 1942년 36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비롯해서 도시와 유령, 향수, 분녀 등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단편 문학의 백미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편 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작품의 무대가 된 산골마을 봉평면은 1990년 전국 제1호 문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이효석 문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효석 문학관과 효석 달빛 언덕, 이효석 문학의 숲과 봉평 전통시장까지 이효석의 문학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게 된 건데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허생원과 성씨 처녀의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 소설 내용 중에 산어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대목은 현대문학에서도 정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1936년에 발표된 메밀꽃 필 무렵은 1920년대 어느 여름날 강원도 봉평면에서 대화장터로 가는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돌뱅이인 주인공 허생원의 고단한 삶과 애환을 메밀꽃이 피기 시작하는 봉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죠. 이효석 하면 메밀, 메밀 하면 봉평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봉평면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여기가 이효석 작가가 태어난 생가입니다. 이래 보시면은 정면 4칸, 옆면 2칸으로 되어 있고요. 방에서 방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여기가 또 북부권이에요. 남부권에 비해서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방 안에서 거의 다 생활을 하게끔 방에서 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으로는 좋은 집입니다. 아버지가 선생님도 하셨고 그 당시 여기가 평창군 봉평면인데 봉평면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보시면 그 당시로는 좋은 집이에요. 사실 그가 이곳에 머문 시기는 유년 시절이 전부였습니다. 작품 활동을 할 때엔 평양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효석. 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고즈넉한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기가 그전에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효석 작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커졌지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때는 워낙 시골이래 학교가 없어서 평창 군청 소재지에 평창 초등학교를 다니게 돼요. 백리길입니다. 40km. 그 학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장터로 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 보면 충주집이라고 있는데 그 소설 속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린 이효석 작가가 서당 다닐 때 멀었죠, 여기서. 그래서 그 충주집에 도시락 맡겨놓고 먹었던 추억의 장소기도 하고요. 학교 가면서 오면서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봤겠죠. 그런 게 이제 어린 시절 잠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서당 다니다 평창 가서 하숙했는데 자주 못 오죠, 백리길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6년에 평양에서 숭실전문학교 영문과 교수 시절에 어린 시절을 그리면서 쓴 소설이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봉평이라고 늘 메밀꽃으로 가득했던 건 아닙니다. 한때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메밀 농사를 짓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곳이 다시 메밀꽃으로 둘러싸이게 된 건 허생원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마다 가슴에 이야기를 품고 오는 마을.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봉평면에서 아련한 향수에 젖을 겁니다. 때는 고려 중경. 어느 작은 고을에 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고 휘돈다 하여 하회라 하였고 그 마을이 바로 지금의 안동 하회 마을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이야기를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에 이야기를 입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건데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안동 하회마을엔 깊고도 강력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회탈의 유래를 알려주는 허도령 전설이 안동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하회는
풍산유씨 분들이 고려 말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 살기 이전에 장소는 역시 또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하회라는 지명 아래서 허씨하고 안씨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허씨들이 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마을에 계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동민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밖에 혹시 볼 보러 나가면 다쳐서 들어오기도 일쑤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씨라는 성을 가진 그 총각 꿈에 도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건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드시죠. 많이 오라, 지금까지 마을에 재앙이 닥친 이유는 내놔! 날로 타락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었구만. 해서 마을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뜻으로 12가지 탈을 만들어 그것을 쓰고 구슬하면 신의 노여움이 풀리고 마을이 다시 평안을 찾을 거라 이 말이지. 헌데 탈을 만드는 것을 누군가 엿보게 되면 부정이 타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된다고? 하하, 탈 만들기에 여념이 없군 그래.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혼자 14개의 탈을 만들어야 했던 허도령. 하지만 허도령을 사랑했던 처자가 그를 훔쳐보았고 허도령은 산신령의 저주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허도령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안동 하회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8대 으뜸 명소이자 2010년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처음 풍산유씨들이 이곳이 이제 명당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곳 하회마을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 처음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우고 내일은 이제 상량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무시고 나오면 그 아침에 나와서 보면 기둥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를 한 번이 아니라 서너 차례 되다 보니까 이 집을 지어야 될지 굉장히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도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가 닦아놓은 덕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깨고 나서 이것이 맞는 말이구나 생각해서 집 짓기를 단념하고 서울 가는 길목에다가 오두막을 짓고 큰 가마솥을 겁니다. 그래서 밥을 하고 미투리를 삶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식사 제공도 하고 미투리를 삶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노잣돈을 보태주기도 합니다. 이러기를 몇 년 동안 하고 난 후에 다시 여기 와서 집을 지었더니 집이 그대로 되더라. 고스란히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들과 그곳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들. 이야기 위에 흥겨운 가락을 더 씌우면 생동감 넘치는 탈놀이가 탄생합니다. 어서 샌님들! 대답할 줄 모르니까. 어서 샌님들! 아무 때나 오줌을 찍 싸제끼는 저놈을 잡아가지고 오늘 잔치나 한번 해보시죠. 전설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허도령을 기리기 위해 하회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굿을 벌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하회 별신굿. 이때 쓰던 탈을 우리는 하회탈이라 부르게 됩니다. 마을에 10년마다 한 번씩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일환으로 탈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양반집,
양진당, 충녀당, 북촌댁, 남촌댁 이런 대갓집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민들의 집으로 돌면서 그 재앙을 물리치면서 한마당 한마당 놀았던 탈놀이입니다. 달마이 비는 다 짰나? 비는 다 짰다마는 이것이 내가 자서 사온 청어는 다 먹었는가? 한국에는 전승되는 것이 13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오래된 가면극이 바로 하회배 신구 탈놀이입니다. 역사는 약 800년을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탈놀이는 탈을 종이, 바가지 뭐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영구히 쓰기 위해서 하회배 신구 탈놀이는 하회탈은 목조로 만들었습니다. 목조로 만들어서 유일하게 한국에 13개 전승되는 탈놀이 중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하회탈입니다. 국보 121호로 지금 지정돼서 안동 시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안동만의 지역 콘텐츠로 자리 잡은 우리 고유의 탈. 800년 전부터 허두령이 한국 사람, 특히 안동 사람의 얼굴 모습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턱이 이제 인간 구강 구조에 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사를 하면은 이 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좀 더 상하 좌우의 불상층으로 전체적으로 주름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하회탈은 정말 살아있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탈이 특징입니다. 하회탈은 쓰는 사람의 역할과 감정에 따라 미묘하게 표정이 달라진다고 해서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탈이라고 불렸습니다. 1999년 가장 한국적인 곳을 보고 싶다며 안동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우리는 하회탈을 선물했는데요. 이후 하회마을은 마을의 탈축제를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로 변경하면서 지역의 문화 원형을 가장 잘 살린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전년도에 7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준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대표 축제가 지역과 연계됐을 때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45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여서 행사를 더욱더 북돋아 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공적인 축제들은 주제의 명확화, 지역의 특색, 또한 마케팅, 또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를 잘 잡으면서 세계적인 축제가 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건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의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인 특성에 맞춰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콘텐츠가 왜 중요하냐? 지역이 갖고 있는 태생적, 역사적 이야기의 스토리텔링들을 탈춤 안에 묶어서 2018년도에 개막식을 보면 비보이가 춤을 추고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의 힘은 바로 이겁니다. 시대와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 또한 전 세계 12개국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문화마당을 만들어내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 해 방문객이 123만 명이 방문을 하면서 정말
글로벌 축제의 영향력을 갖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역에 갖고 있는 차별성, 독자성, 역사성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콘텐츠의 힘은 더욱더 커지고 발전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콘텐츠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깊고 강력한 콘텐츠의 필수 요소, 바로 스토리텔링인데요. 국내외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보면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에 지정된 영월군 김삿갓면. 방랑시인 김삿갓의 유적지 덕분에 고장 이름이 김삿갓면이라 지어진 이곳은 자유로운 방랑자의 이름만큼이나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김삿갓 선생이 1807년생 5살 때 이제 홍경래 난 때문에 집이 기울어져서 어머니 따라 온 데가 여기. 그래서 여기서 성장하면서 10살 전후에 사서삼경 달통도 하고 17살에 장가를 가서 자식도 둘을 낳았고 20살 되는 해에 영월 동년 백일장에 나가서 장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시험 문제에 나온 주인공이 친할아버지란 것을 집에 돌아와서야 어머니 때문에 그 집안 내리 얘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김삿갓은 조상을 욕된 죄로 장언했다는 이 재창감 하나 때문에 일평생을 삿갓을 쓰고 방랑을 시작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방랑을 해서 전라도 하순 동복에서 57세 나이로 객사했는데 3년 후에 여기서 김삿갓 둘째 아들 이끈이가 그 먼 곳을 찾아가서 유골을 수습해서 옮긴 자리가 현재 밑에 묘역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조상을 욕보였다는 죄책감에 가진 것 없이 넓고 큰 삿갓을 쓰고 다니며 스스로 방랑시인이 된 김삿갓.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때로는 서러움을, 때로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다가 거만한 양반들을 풍자했던 그의 시. 영월 김삿갓면에 위치한 난고 김삿갓 문학관에서는 김삿갓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삿갓 선생은 이제 방랑시인이면서도 초탈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람. 오직 했으면 시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중국의 이태뱅이와 그 한국에는 시선 김삿갓밖에 없어요. 시선은.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방랑하는 과정에 서민들을 대신해서 시를 써주기도 하고 또 서민들을 대신해서 소장도 시로서 써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김삿갓만이 그 어찌 보면은 그 초탈 시인으로서 대단한 그 한 획을 누구한테도 걸림이 없이 누구한테도 끌림이 없는 이렇게 살다간 시로서 한평생을 살다간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03년 이곳에 김삿갓 문학관을 개관하고 김삿갓을 주인공으로 한 영월군 홍보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또 매년 가을이 되면 김삿갓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김삿갓의 이야기를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전국을 유랑했던 시인. 김삿갓의 얼을 기리고 문화콘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직접 붓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뭘 쓰고 계신 거예요? 네, 낭독 김병년 선생님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를 왜 쓰시는 거세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분의 뜻을 기려서 영월에서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제를 준비하시는 거죠? 네,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에 그분의 얼을 새기면서 그 만장기를 날리려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앞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의 장은 지역 콘텐츠의 또 다른 역할입니다. 영월은 문화재가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월 군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월은 뭐 단종문화재 같은 경우는 53회가 됐고 김삿갓 문화재 22회가 됐습니다. 근데 뭐 횟수만 그런 거지 실질이 이루어지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그것과 관련된 또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영월 지역의 주민들이 원주의 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퍼레이드형 퍼포먼스 축제,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공연을 앞두고 참가자들 모두 들뜬 기색이 역력한데요. 화려한 유니폼들 사이에서도 단연코 눈에 띄는 공연팀이 있었으니 바로 김삿갓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자칭 김삿갓면 홍보대사들입니다. 저희 김삿갓 컨셉입니다. 복장은 복장은 원래는 저희가 김삿갓처럼 정말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 들고 춤을 추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춤추기도 좀 힘들 것 같고 또 좀 많으면 그게 멋있을 것 같은데 어중간해서 이 복장은 약간 우리 김삿갓이 다양한 그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뭐래 되지 나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응하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 김삿갓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공연 컨셉을요? 김삿갓으로 정한 이유 일단 우선은 지금 곧 있을 김삿갓 문화제를 홍보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총 142개 팀, 10,000명 이상의 댄서들이 참가한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세계 각지에서 온 춤꾼들이 준비했던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참가팀별로 콘셉트도 각양각색. 드디어 김삿갓 콘셉트를 한 영월 지역의 주민들이 무대 위에 올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댄싱 카니발인 만큼 김삿갓 문화재를 홍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겠죠. 야, 이거 소리 들어줘야지. 김삿갓. 어땠어요? 아, 너무 신났어요. 감사합니다. 마치 소감이라고 합니다. 예, 김삿갓 홍보도 잘하고 노력한 만큼 재밌었습니다. 영월에서 방랑시인 김삿갓을 만나봤다면 이번엔 음유시인 김광석을 만나러 배우로 떠나봅니다. 가수 김광석의 삶을 테마로 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광석 길을 찾은 관광객들로 거리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김광석 좋아하는 세대여가지고 길이 따라서 찾아왔어요.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일단 거리가 벽화가 돼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게 칠해져 있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감천 마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을을 형성하는 데고 여기는 한 인물을 조명하는 데라서 인물을 집중 조명해서 그게 좀 좋아요. 그리고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중음악인의 이름을 내건 길은 김광석 길이 유일합니다. 김광석 거리가 조성이 되기 이전에는 사실 여기 방천이라고 그래서 속된 말로 행편없는 골목 한 어귀
시장이 조금 형성이 되면서 방앗간들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떡집들이 몇 곳 있었고 조명도 없고 컴컴한 시장통의 한 뒷골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롭게 김광석이라는 인물이 재조명이 되고 김광석이 중구 대봉동에서 태어났다는 그것으로 이 문화의 거리가 창조가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발전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대구를 대표하는 3대 시장이었던 방천시장.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방천시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인 한 명 없었던 외진 골목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지역의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김광석 길을 조성했지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점점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죠. 이곳을 찾는 분들이 연간 한 7만 명 정도가 지금 관람을 하시고 노래가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최근에는 중국이나 대만인들이 김광석 거리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100대 관광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석 거리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성공한 지역 콘텐츠의 좋은 사례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김광석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설립하고 또 공연 장소가 부족하다는 소리에 야외 공연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소액의 예산을 조금씩 들이면서 길을 바꿔나간 결과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던 방천시장 인근은 어느새 음악이 흐르는 청년 뮤지션들의 버스킹 거리가 되었습니다. 포크 음악 하셨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기타 배울 때 많이 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전 앨범들 다 들으면서 그냥 제가 지금 만들고 부르는 노래들이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포크 음악을 대중적으로 했던 분 중에 마지막이 아닌가. 한 세대를 얘기할 때 이분을 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너무나 더 음악을 다양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분만큼 이제 그 한 시대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포크 음악으로 한정한다면. 하나의 마스코트처럼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프라이드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저 김광석 거리도 자주 가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버스킹하는 것도 보고 있으면 되게 어떤 대구 시민으로서는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 방천시장 전업사집 아들로 태어난 가수 김광석. 혹자는 김광석 거리가 지방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지역 콘텐츠라고 평가합니다. 유년 시절만 대구에서 보낸 그는 이후 서울에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길었는데요. 빛바랜 골목골목, 쓸쓸한 풍경이 왠지 김광석의 노래를 닮았기 때문일까요? 대구 방천시장에 오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청년들이 꽃단장 하느라 분주합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콘테스트. 치열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진출한 실력파 참가자들인데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김광석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대회 자체 취지가 너무 좋아서 김광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참가했습니다.
대구 하면 그냥 데프리카 덥다는 생각밖에 없었었는데 김광석이란 대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데프리카에 이어서 김광석의 도시라는 별명도 붙어질 만큼 그렇게 대구에 큰 기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광석의 고장이라는 것으로. 어느새 한층 더 굵어진 빗방울, 쏟아지는 폭우의 마을 축제 일정이 예정보다 미뤄지고 콘테스트는 1시간을 앞당겨 진행합니다. 들지 못한 사람을 빗발에 해마다 만석이었던 관객석이 오늘따라 휑하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면 너도 나도 10월의 정취에 흠뻑 젖어듭니다. 누구 하나 나를 찾지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촉촉한 비 오는 소리와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같이 울려 퍼지는 이곳. 김광석 거리는 오늘도 음악과 함께합니다. 다시 찾은 평창군 봉평면. 메밀꽃이 필 무렵이 되면 이곳에선 평창 효성문화제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평창 효성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서 그 명성에 걸맞는 문학과 자연을 접목한 특색이 있는 축제이고요. 또 ISO 9001 인증을 받은 명품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동을 받으시고 재방문율이 높은 특색 있는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는 메밀과 같은 특산물부터 문학작품, 문화유산의 유명인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데요. 이처럼 지역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축제가 아닐까요? 이효석 씨의 작품을 너무 그 메밀꽃 필 무렵을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메밀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그래가지고 그냥 메밀꽃이 엄청 많은 데를 가보고 싶다 하고 찾아보다가 딱 그 기간이 이거 문화제 할 기간이어가지고 딱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되게 소금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딱 보니까 진짜 소금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빗소리랑 같이 들으니까 약간 소금 볶는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좋았어요. 평창 효성문화제에서는 다양한 메밀 음식들도 맛볼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가 메밀의 메카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강원도 메밀의 생산량은 국산 메밀의 10% 정도만을 차지합니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온 고정관념과 그것을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이 강원도 메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서울 양천구에서 왔어요. 목동이요. 언니하고 둘이. 여기 매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몇 년 만에 왔어요. 봉평 메밀꽃 축제라 그러길래 메밀 국수도 사 먹고 꽃 구경 왔어요. 수입이 적은 메밀 농사를 하나 둘 포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봉평의 메밀밭이 자꾸만 줄어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 이효석 메밀꽃 축제가 뜻밖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오로지 메밀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시 메밀을 심게 된 건데요. 매년 축제 기간에 맞춰 메밀을 심는 건 부담이지만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볼 때면 남모를 뿌듯함을 느낀답니다.
지역에 살면서 청년들이 이런 봉사를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솔직히 저희는 뭐 자발적으로 지금 봉사하는 거고요. 선배님들이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여기 고장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일단은 문화 혜택 그리고 일단은 교통시설 그리고 또한 이 작은 봉평이라는 동네에 5일장이 생기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일단 지역이 활성화가 되니까는 저희 지금 뭐 봉평 청년에 써 있는데 청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다시 서울에 나갔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매년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행사 기간 중 한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축제로 인해서 직접 경제 효과가 약 한 180여억 원, 그리고 전체 경제 유발 효과는 350억 원에 이르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축제입니다. 자연과 문학이 함께하는 평창 효성문화제는 봉평의 메밀과 이효석의 소설을 담은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높은 재방문율답게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죠. 올해에는 대한민국 우수축제에 선정되기도 한 효성문화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곳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봉평에 오면 문학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넓고 아름다운 실제 문학 속에서 봤던 그 장면을 그대로 구현을 해줬잖아요. 요거는 그 어떤 다른 지역에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고 사실은 지금의 40대, 50대들까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런 재배 지역에서 자란 분들 아니면 이런 메밀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실감하고 보면서 자란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체험할 수 없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봉평 메밀꽃 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월에서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삿갓 문화제의 메인 행사 김삿갓 퍼레이드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행사 의상을 갖춰 입어보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옷을 입으세요? 김삿갓 축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김삿갓의 느낌이 좀 나볼까 해가지고 그리고 퍼레이드 하는 자리를 가면서 김삿갓의 느낌을 좀 느껴보려고 제가 일단 퍼레이드 회의하러 가는데요. 한번 옷 입어봤습니다. 이게 동자승 같아. 동자승 같아. 정 가운데 길 한복판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다 빼야 되는 건가요? 다 빼야 되지. 이 가운데도 빼야 되고 가운데랑 조기만 빼면 돼. 가운데랑 조기만 빼고 근데 복장 이러고 나니까 엄청 부끄럽다. 엄청 부끄러워. 이제 뭐 놓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긴 해야 돼. 바쁘겠지만 이해되셨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가 됐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어우 부끄럽네. 들어가시죠 이제. 뭐. 이해되셨죠? 여기 자세한 건 다시 좀 동선 짜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삿갓 문화제 당일에는 거리의 차량을 모두 통제하고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꼼꼼한 동선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발길이 이끄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최근 지역마다 무분별한 관광이 너나 없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27개의 시군들이 있는데요. 시군들이 서로
경관을 훼손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예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긴 다리, 출렁다리, 케이블카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년에 해외를 나가는 관광객들이 약 3천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관광객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차별화와 독자성을 갖지 않고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관광 상품으로서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광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하죠. 단기적으로 반짝거리기만 하는 그런 축제들은 일시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사실은 생명력이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들도 반드시 어떤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지역성을 반드시 기반으로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그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라든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문화라든지 지역에 대한 자기 고찰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중요하게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면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컨텐츠 구현이 원소스 자체가 되게 좋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 잘 소구되려면 시대적인 어떤 표현에 맞는 표현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잘 분석을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먼저 우수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고유의 콘텐츠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소외된 지역에서 특색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콘텐츠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듯 어쩌면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개성적인 것 아닐까요? 아마 당신만의 그곳만의 그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겁니다.